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대표 변호사 변리사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폐업했는데 월세와 관리비 계속 내야 하나요? 대책 없는 승강기 공사 통보 조치는 국제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합니다. 매도한 주택 하자로 부동산 사기꾼이 됐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판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최근 로맨스 스캔과 또 취업 사기로 인해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로맨스 스캠. 사실 이제 관계가 이제 서로 좀 친밀해졌다고 느낄 때쯤에 굉장히 이제 뭐 큰 금품을 요구를 하거나 네.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수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정말 이렇게 누구라도 쉽게 당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수법이 좀 교묘하다고 들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어떤 수법들이 성행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 그리고 신용사기를 지칭하는 스캠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의 수법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AI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챗 GPT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과거 번역기 수준의 어색한 대화에서 벗어나서 매우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또 음성 합성, 딥페이크 영상, 맞춤형 시나리오까지 더해진 AI 기반 사기범들은 특히 외로운 사람들의 심리를 노립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산 뒤에 신뢰를 쌓고 또 심리적으로 지배를 한 다음에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그루밍 수법과 굉장히 유사한 수법을 이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SNS 영상통화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네. 10일간 짜여진 시나리오를 통해서 피해자를 치밀하게 속여서 약 100여 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12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SNS에 올려진 실제 인물의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사용했으며 영상통화에 등장한 여성과 투자 전문가의 얼굴 역시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는 심지어 AI로 복제한 목소리로 긴급 상황을 연출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로맨스 스캠 범죄는 약 628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45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목소리를 좀 변조하거나 이용해가지고 하는 범죄들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영상통화에 그 상대방 얼굴 자체를 AI 기술로 조작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약간 소름이 좀 끼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속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영상 통화까지 하는 사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정말 사랑에 빠졌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안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번 사건 가해자들 어떻게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인 건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사건으로 돌아오면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6명을 속여서 총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A 씨는 취업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A 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서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사업 자금 등을 빌미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총 4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판 혐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B 씨가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로맨스 스캠 사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B 씨는 일부 피해자와 가짜 연애를 하거나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 결혼 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은 주위 지인 중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서 A 씨와 B 씨 등에게 소개를 해주고 편취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안을 보니까 사실 로맨스 스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취업 사기 등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로맨스 스캠은 좀 외롭고 좀 고립되어 있는 분들의 어떤 그 감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나쁘다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 네.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가 된 건가요? 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이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30대 그리고 B 씨 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는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고가 됐겠죠. 네. 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뭐 결국에 징역형이 그래도 선고가 되기는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죄질에 비해서 다소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반적으로 사기 범죄에 내려지는 형량들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피해액이 이제 총 2억 6천만 원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이 정도면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사안을 좀 중하게 보고 처벌을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피해자한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사기죄 자체가 사실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 그 피해를 네. 회복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맨스 스캠이 이제 SNS라든지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취업 준비생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뭐 중장년층들이 좀 표적이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이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온라인에서 만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또 돈을 보내는 것은 더더욱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한테도 돈을 건네주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야기 좀 나눈 사람한테 돈을 보내는 것은 정말 극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돈을 건네주지만 않는다면 일단 피해는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돈을 건네줘 버리면 그때는 이제 복잡한 법적 절차들도 따라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돈을 보내는 것 자체에서 일단 신중을 기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이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신고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어렵다고 해요. 네. 이제 내가 그런데 속았다는 것 자체가 좀 수치심이나 좀 자책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네. 하는데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 수치심과 자책감이 드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내가 왜 이런데 이렇게 그 좀- 주변에 말하기도 좀 힘들겠죠, 네.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쪽팔리는 좀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일단 관련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저는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조차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뭐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아예 없다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신고를 하고 범행을 밝혀내고 누군지 또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이제 밝혀낸다면 그래도 후속 대책이라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일단 인식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범죄 피해를 당한 거는 말 그대로 피해자이지 네. 그게 어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좀 명확하게 가져주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요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인터넷 하다 보면 일부러 이제 영상에 짧게 넣어서 AI로 만든 게 있고 직접 찍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기를 따로 하시나요? 어느 게 진짜인 것 같냐라고 이제 약간 아. 문제처럼 내놓은 영상을 봤는데 네. 사실 이게 구별하기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점점 맞아요. 간단한 영상일수록 더 쉽진 않은데 네. 보시면 이제 영상 통화 이런 거였으니까 그냥 앉아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또 속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대방의 또 외로움과 간절함을 이용하는 범죄의 특성상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행위는 삼가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좀 들리시나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네. 폐업 신고를 하고 네. 네,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됩니다. 지금 폐업 신고하기 전에 네. 저기 파산 신고가 들어갔어요. 지금 폐업 신고를 하시기 전에 뭐에 들어가셨다고요? 파산 신고요. 파산 신고요. 파산 신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시니까요. 좀 자세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회생 신고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생 신고를 하셨고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저기 회생 신고가 끝나면 저거를 네. 한 달에 얼마씩 보여야 된다는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네. 제가 파산으로 돌렸어요. 처음에 회생 신고를 하셨다가 파산으로 돌리셨다고요? 네. 네네.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간 거는 혹시 저거 안 될까요? 부가세 신고하는데 해당이 안 되나요? 부가세 신고 부분이 그 변호사 비용 등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러고요. 여러 가지예요. 네네네. 일단 간략하게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좀 더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네. 김수관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 근데 조금 처음에 접수하셨을 때는 이게 지금 장사를 하시다가 잘 안 되셨고 뭐 월세를 이제 올려오다가 뭔가 잘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아까 회생파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게 맞을까요? 네, 근데 이제 네, 맞는데요. 네, 뭐 월세를 언제까지 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처음에 접수를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그게 지금 그게 궁금하신 게 맞을까요? 네, 그것도 맞아요. 예, 그 말씀을 아까 안 하셔가지고 그 일단 장사를 그러면 일단 지금 법인으로 하신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로 하신 거죠? 네, 개인 사업자로 하신 거 맞아요? 네, 네,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일단 접수된 거 보니까 일단 임대차 처음 시작하시고 뭐 월세만 인상하고 그 외에는 다른 얘기를 안 하셨던 게 맞나요? 임대인하고? 임대인하고 안 했어요. 한 얘기는 없고, 네. 가게를 그만두겠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 지금 장사가 20년쯤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고 맞나요? 2000년도에, 2020년도에. 그렇죠. 네, 네, 네. 20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계약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약 기간 종료될 때마다 조금씩 월세를 올렸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맞죠? 네네. 네, 네. 예, 맞아요. 올려오셨는데 그 올리실 때 뭐 그냥 월세 올린다 말고 다른 얘기는 하신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아, 다른 얘기는 안 다른 건 하셨고요. 없어요. 그러면 따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게 없으면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몇 월이더라? 아, 올해 3월에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장사를 안 하겠다라고 임대인한테 통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맞나요? 네네. 아, 그 혹시 맞아요. 임대인한테 그 3월에 장사 안 하겠다라고 통지하셨던 때에 그때의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네.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남아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화로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 혹시 TV 소리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계속 저한테 다시 들려가지고 지금 끄셨나요 혹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계속 반사돼서 다시 저한테 들려가지고 그 일단 어쨌든 뭐 3월에 일단 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통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뭔가 뭐 그건 안 된다라든지 뭐 알겠다라든지 이렇게 말한 거 지금 일단 증거는 안 남아 있으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저기 이 얘기를 했을 때 가게 주인이 네. 저기 이 부동산에다 자기가 얼마에 내놓은 것까지 문자를 넣었어요. 아, 내놓은 것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 종료된다고 네. 생각은 하고 있겠네요, 그 문자가 저쪽도. 있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 문자가? 네. 그게 여기 봐야 되겠는데 3월달 전 같은데. 아, 3월달 그때쯤이에요. 아, 그때쯤이면 괜찮네요.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지금 법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뒤에 이제 네. 해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에서 3개월 뒤니까 6월에는 원래 이게 해지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네. 원래 계약 기간이 8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이 8월까지 전부 다 임대료를 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6월 달에 해지되니까 6월 달까지만 네. 주고 그 이후는 원래는 줄 의무가 없는 건 맞아요. 예, 일단 그거는 일단 아시면 되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파산 회생 중이라고 하셨으면 관리비도 관리비도 임대인한테 주는 거죠. 관리비는요. 그러니까 관리 사무실 따로 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임대인한테 5월달에 같이 줘요? 폐업을 했는데도 관리비를 내야 된대요. 8월달까지.
아니 관리비도 임대인도 어쨌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월까지만 계약이 있었던 거고 그 뒤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며칠인지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까지만 이제 유효한 거고 그때부터는 계약이 해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는 뭐 월세고 관리비고 이제 상관없이 어쨌든 거기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6월 달까지는 원래는 몫을 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런데 네네. 지금 어쨌든 파산에서 다 뭐 회생했다 다시 파산 절차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네. 그렇게 임의로 이 집주인한테 그냥 돈을 뭐 6월 달까지 거 준다 만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파산 절차에 어쨌든 네. 이것도 나의 채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를 내는 것도 네. 이것도 나의 채무기 때문에 이 파산 네. 절차에 그거를 채무로 이제 네. 얹어가지고 같이 그냥 파산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까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걸 어떻게? 이미 지금 변호사님을 선임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예, 그럼 네. 이거 예, 파산 절차 진행하는 네. 변호사님한테 지금 이거 어쨌든 월세나 이런 거 내가 지금 못 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3월에 이렇게 해지 통지를 했고 뭐 묵시적 갱신이었고 3월에 해지 통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는 뭐 낼 의무가 뭐 있다고 치는데 이거를 같이 이제 파산할 때 이제 채권 채무 신고할 때 거기 이제 아마 리스트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사실은 원래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혹시 지금 그 뭐 파산 신고하거나 이럴 때 반영이 안 됐나요? 잘 모르시나요, 혹시?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혹시? 그런데 대리님. 내가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이제 나의 채권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월세 관리비 이건 나의 채무가 되는 건데 그 채권 채무를 사실 파산 이제 신청할 때 그거를 다 신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파산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파산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임의로 주고받고 네. 하지 마시고 이미 어차피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시니까 네. 그 파산 변호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왜냐면 말씀을 해주셔야 그 변호사님도 있는지 없는지를 아니까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같이 이제 판단을 받아서 파산 절차에서 같이 판단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당장 뭐 돈을 주는 게 네, 맞니 감사합니다. 틀리니 해가지고 뭐 이제 이걸 주는 게 맞다 해서 그냥 임의로 그냥 임대인한테 돈을 주고 이러지 마시고 그 파산 절차 어차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네, 같이 네. 정리를 하세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이요? 네네네. 네, 그 월요일날 법원에를 가거든요. 예, 그 출석하신다고 본 것 같은데 그 출석하시고 이제 그 절차가 진행될 네. 텐데 이제 뭐 다른 재산들도 막 같이 이렇게 파산하고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개인 어쨌든 네. 개인 파산이실 테니까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다른 재산들하고 뭐 채권 채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산 절차를 막 진행을 하시는 거 그중에 이제 지금 출석을 아마 잡히신 것 같은데 이제 요 절차에서 채권 채무 신고 뭐 네. 이런 요 절차에서 이제 같이 이것도 지금 보증금도 그렇고 그다음 내가 월세 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어차피 변호사님 선임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변호사님 쪽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파산 절차에서 이걸 같이 정리를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임의로 그냥 돈을 주고받고 이러면 혹시나 그 파산 절차에 좀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그거보다는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하지 않고 네, 보증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게세 못 내는 거 공개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 보증금이 남아 있거든요. 보증금은 나의 계산적으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채권은 그러니까 재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파산을 할 때도 내 채권은 네. 내 채권대로 적고 그 다음에 채무는 채무대로 적어가지고 이제 내가 남아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의 채권자들이죠. 내 빚 있는 거를 갚고 그 다음에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파산이란 말이에요. 원래 파산의 취지가. 그러니까 내 재산을 원래 다 적어내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보증금도 사실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적어내서 같이 정리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월세 이것도 같이 적어내서 이것도 같이 정리를 받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해되셨나요? 그 가게 보증금을 내가 못 받으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파산을 그런데 신고를 해버리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잖아요. 파산을 선택하신 순간 나의 재산을 다 그냥 정리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신 거긴 해요, 사실. 예, 그런데 그 보증금 한 푼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없을 경우는 내가 지금 수입도 없고 생기는 돈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그럼 파산을 선택을 안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어쨌든 재산을 숨기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파산 절차에서 내가 원래 있는 채권이나 재산이 있는데 이걸 숨기고 신고를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근데 일단 제가 그 파산 절차를 정확히 지금은 그 선생님의 파산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자료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 파산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근데 원래는 파산 절차에서는 내 재산을 다 까발리고 다 신고하고 대신 채무도 다 신고하고 채무도 다 없애주는 대신 내 재산도 다 정리한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이긴 해요. 원래 파산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네. 예. 근데 다른 재산은 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접수가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땅도 저 변호사님께. 상속받은 땅이고 저 가평에 조금 한 100평 사는 땅이고 그 재산은 그 두 가지예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이 보증금 채권도 재산이라니까요. 원래는 나의 재산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아마 말씀을 안 하셔서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거기서 그러던데요. 그 보증금을 받을 때 네. 자녀한테 줘도 안 되고 통장으로 받아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미 지금 얘기를 하셨네요. 그 사무실이랑. 네. 예. 네. 다 됐어요. 이 얘기가 됐어요. 근데 신고가 안 됐어요. 신고는 안 했지만 이 얘기는 다 됐어요. 신고를 안 하신대요. 거기서 안 하시겠대요. 예,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무실이랑 얘기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지까지는 네, 잘 모르겠어서. 네네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월세나 관리비 같은 거는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생각을 했을 때는 6월 달까지는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는 거를 이제 네. 파산회생 채권에 얹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별도로 할지 그거는 지금 파산 대리인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저기 관리비하고 임대료 못 낸 거에 대한 걸 5월 달에 파산 신고가 됐는데 5월 달 이후로 5월 달 여태 밀려온 저기 부가세를 안 낸다고 다고 본인 가게 주인한테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3월 달 2월 달에 낸 돈을 부가세로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예 알았다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니 한참 있다 전화가 와서 이거 5월달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잡히지를 않는다고 그 부가세를 나를 돌려줬어요. 부가세를 왜 그러니까 집주인이 정리해요? 선생님이 안 하시고?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리고 남은 기간에 그 부가세를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그거 여쭤보려고. 부가세 선생님 이름으로 사업자 된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가게 주인이 부가세를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부가세를 다 지불을 했잖아요. 저기 가게 세하고 부가세하고 포함해서 내가 내는 거예요. 그 월세를 낼 때는 같이 드렸겠죠. 저기다가. 예, 월세를 낼 때 부가세가 포함이 된 거예요. 내가 내는 돈에서. 그거는 맞죠. 네. 그 폐업하실 때 그거는 세무서하고 아마 정리를 하셔야 될 건데 부가세는. 2월달에 5월달에 폐업을 했다고 다보 돌아왔어요. 2월달에 부가세가. 그럴 수는 그래서 있죠. 그건 폐업할 남은 때. 네. 발수거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건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폐업한 이후에 뭐 6월 달 거 월세를 낼 때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건지. 예, 예. 아니, 그 3월 달부터 밀렸거든요. 부가세. 아니, 가게세가. 그거는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건 혹시 기장 봐주시던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예, 예, 예. 네. 그거는 세법 쪽이라 가지고 세무사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지금 이달 24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셨던 것은 다 좀 어느 정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소가 좀 되셨을까요? 글쎄요, 해소가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기 다음에 또 의문점 있으면 또 연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계약 해지 이제 그런 의사 표시를 하셨고 네. 임차인이 사실 그 해지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3개월 뒤에 이제 해지가 된 걸로 보니까 묵시적 갱신의 네.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네, 묵시적 네. 갱신일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만 이제 사실 내면은 되고 네. 지금 뭐 원래 계약 기간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임대인이 주장하고 있지만 7월 달, 8월 달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일단 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네.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좀 그 월세 말고 지금 이 보증금 채권 관련해서는 조금 네. 그 이게 뭐 회생이라든지 파산 절차에 이거를 넣어서 진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의견 주셨는데 또 이제 뭐 얘기 나누기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원칙적으로는 이거 채권도 이제 어쨌든 나의 재산이라서 거기에 이제 같이 신고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대리인 사무실에서 얘기를 듣고도 안 넣었다고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또 다른 네.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제가 또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네, 이거는 네. 또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 이제 변호사님도 네. 계시고 또 세무사님도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좀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전체 교체 공사를 하는데 21개 동 중에 5개 동만 옥상 이동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 25층 꼭대기층이라 옥상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비상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져서 25층까지 걸어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아이들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아내도 힘들고 외출 자체가 번거로워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옥상 이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아무런 조치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해서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25층. 정말 이게 뭐 한때는 뭐 이렇게 걷기 운동을 일부러 그쵸. 하시는 분들도 네. 계셨지만 사실 25층은 정말 상상이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이유로 공사 자체를 좀 어떻게 멈추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일단 뭐 공사 중지 가처분이란 절차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사실 단순히 25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가처분이 어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 좀 없다고 보이기는 어. 합니다. 네, 뭐 그 공사가 뭐 위법하다, 뭐 절차상 위법이 있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명분은 있거든요. 이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서 네.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옥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좀 공사 계획을 좀 일부 변경해달라고 뭐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원에다가 뭐 어. 공사 계획을 변경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거는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원에다가는. 그런 청구가 이제 성립을 하려면 내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법원에 청구를 하려면 네네. 사실 근데 그런 내가 어떤 계약상 법적 권리가 사실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공사하는 주체 쪽에다가 좀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권리가 나한테 또 있는지. 그런데 이게 아이들도 좀 힘들겠지만 또 얼핏 생각하기에는 정말 신체적으로 네. 거동이 불편하신 뭐 어르신이라든지 뭐 장애인분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도움을 좀 어디에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권리를 주장해서 뭐 위자료라든지 이런 걸 청구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일단 말씀하신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공사로 인해서 외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뭔가 공사 기간에 머무를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제공해 주거나 이제 또는 이제 정신적 위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좀 청구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비슷한 취지로 공고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공사의 어찌 보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사무실 쪽이랑 한번 협상을 좀 잘 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 않을까 싶네요. 관리사무소랑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래도 잘 좀 원만하게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랑 얘기가 잘 안 되면 이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공동주택들의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인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곳 상담 전화는 031-738-3300인데 뭐 이건 인터넷에 찾아봐도 금방 나오니까요. 이런 기관에 이제 조정을 한번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이제 그 공사 날짜가 지금 얼마 진짜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진짜 공사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가지고 6월 23일부터 네, 이게 이제 접수돼 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 좀 빠르게 접수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좀 조정위원회 급하다고 좀 어필을 좀 해서 빨리 뭔가 이 분쟁 조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서툰 영어 실력이었지만 말이 잘 통했고 생활력 강하고 밝은 모습에 반하게 됐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를 했고 결국 연이 다 결혼까지 했네요. 아내는 처음에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저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함께 살다 보니 문화 차이인지 서로 생각이 다른 상황이 많았습니다. 고집이 센 편인 아내는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 생활을 워낙 힘들어했기에 제가 많이 참아줬습니다. 사실 처가가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매달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도 처가도 생활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밀릴 때에도 친정 생활비를 왜 안 주냐며 화를 내는 아내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처가가 이사한다고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보증금 일부를 보낸 적도 있네요.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0년간 반복되면서 아내는 나와 결혼한 게 아니라 처가를 위해 돈 때문에 결혼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결국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필리핀에 간 지 석 달이 됐는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이혼도 결정짓고 아이도 보고 싶은데 도통 연락을 받지 않네요. 처제한테 아내와 아이가 잘 있다며 간간히 메시지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처가 주소도 알고 있지만 찾아가는 건 최후로 남겨놓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국제 이혼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참. 예, 아내분이 지금 필리핀 국적인데 사실 국제 결혼 이후에 이제 국제 이혼은 왠지 좀 더 복잡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이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의 이혼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이거 이제 국제사법 제66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 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이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시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분이 이혼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지금 친정에 있는 필리핀으로 가버리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승패 문제를 떠나서 사실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서류를 송달하는 것만 해도 사실 생각해 보면 쉽진 않거든요. 네.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몇 달째 연락을 시도했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공시송달 형태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혼 사유 중에서도 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양육권이 만약 인정이 되더라도 또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네.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랑 관련해서는 이제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라는 국제 조약에 따른 절차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한국도 필리핀도 일단 그 조약에 가입은 돼 있더라고요. 양쪽 국가 네. 모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동을 이제 다시 반환받는 절차도 이제 별도 소송으로 이혼과는 별도 소송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여러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다른 이혼 사건들이랑 유사한 뭐 예를 들어 양육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다, 뭐 재산 분할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혼 의사도 이제 명확히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미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고 국제적인 상황에서 맞아요. 내용 증명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해서 뭐 공시송달로 해서 상황을 진행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상담자님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순서 같은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자료들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락 두절됐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혼 사건에서도 하는 일반적인 어떤 뭐 귀책 사유 문제라든지 이건 뭐 유기했다도 있지만 그다음 재산 분할 관련해서 이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또 양육권 관련해서 왜 내가 키워야 되는지 그렇죠? 상대방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자료나 이런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혼 결심이 확실히 섰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래도 국제 이혼이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린 뭐 국제 조약도 나오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네. 좀 일단 이거는 반드시 전문가를 끼고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절차가 아무래도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절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분야 좀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네, 같다는 맞습니다. 조언까지 네.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오래된 연립이었는데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터줏대감 같은 연립이었고 위치가 좋아서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과 계약을 했고 저는 이사를 했는데요. 근데 얼마 전 매수자가 누수가 심해서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됐다며 공사 비용 일부를 달라는 겁니다. 제가 살 때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에 거절했는데요. 매수자가 저를 부동산 매매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살면서 고소를 당한 게 처음이라 너무 황당합니다. 또 오래된 연립이긴 했지만 제가 살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억울한데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수를 이제 매도 지금 하신 거죠. 네.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주택에 이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네. 해서 좀 이게 좀 뭐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하자 관련한 소송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지금 이런 사연처럼 뭐 형사적으로 사기 고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민사적으로 돈을 달라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동산 매매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내가 살 때는 누수가 있었던 적도 없었고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사기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뭐 입증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상담자께서 이제 거주하실 때 누수가 없었던 게 맞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상대방한테 어떤 속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사기죄는 어쨌든 상대방을 고의로 기망을 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 같은 거를 얻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고의로 내가 작정하고 이 사람을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다. 네. 그거를 사실 저쪽에서 밝히지 못하는 이상은 사실 사기죄가 될 수는 없다는 네, 물론 이야기. 우리 쪽에서도 이제 항변할 자료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됐다, 누수가 발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사 비용 일부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 비용 일부를 줘야 할까요? 매도인 그러니까 상담자분께서 네. 그 누수에 있어서 뭐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누수 사실을 속였다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 자체는 없기는 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 그 누수의 원인부터 좀 밝혀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가 뭐 예를 들어 이 상담자분께서 이사 간 뒤에 뭐 윗집에서 뭔가 다른 걸 해서 누수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발생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네, 그 뭐- 팔고 난 이후에 뭔가 상황이 뭐 바뀌어서 그럴 그쵸, 수도 예. 있을 그러니까 가능성도. 누수라는 건 워낙 원인이 다양하니까 일단 그것부터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그다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뭔가 증명을 하거나 대응을 네. 하려면 뭘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이게 아까 미뤄뒀던 입증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네. 건데요. 일단 매수 직전쯤에 뭐 집을 찍어둔 사진이나 왜냐면 팔려면 어쨌든 집을 팔려면 뭔가 사진 찍은 게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아니면 영상 같은 것들, 뭐 또는 집 상태를 이제 확인했던 뭐 제3자 공인중개사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 네. 이제 뭔가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실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누수 사실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자료를 모아두시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살 때 누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결국 속였다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상대방도 근데 좀 누수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누수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맞습니다. 걸리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대응하는 것도 네. 좀 그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요. 예, 근데 일단 어쨌든 지금 사기죄는 누수 사실을 숨겼다라는 사기일 거기 네네. 때문에 내가 있을 때는 누수가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충분히 많이 모아두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기로 이미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일단 고소장 열람 등사 청구를 하셔가지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받아보고 뭐 예를 들어 거길 보면 어디에 누수가 있다 이런 말이 이제 고소장에 적혀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진이 남아 있으면 누수가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밝혀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어느 부분인지부터 네.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이나 자료들을 예. 준비하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고소장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꼭 한번 받아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일단 많이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가 이미 고소를 한 이상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일단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일단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 그 다음에 그 내가 이제 팔 때쯤에 이제 찍었던 집 어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자료 최대한 많이 모아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찰서 혼자 간다는 것도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전문가분들 알아보시고 도움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제 살면서 이 고소를 당한 게 처음이라 많이 네. 좀 황당하다고 하셨는데 네. 차근차근 또 잘 대응하시면은 원하시는 또 결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책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서 보셨듯이 무료로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이제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